안녕하세요. 노동시장 입문자들을 위한 노동권리 지키기 강의를 맡은 김정민 노무사라고 합니다. 저는 사회초년생,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해서 기초적인 노동법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 본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직업을 구할 때 입사 전부터 재직, 그리고 퇴직, 기타의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인 이하 사업장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근로자 수 기준으로 그 적용 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5인 미만 사업장, 즉 4인 이하 사업장인 경우에 노동법의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있는 건데요. 보시면 일반적인 어떤 규정들은 적용을 하지만 부당해고 구제 신청, 일반적인 근로시간 연장, 그리고 가산수당 적용, 연차휴가 등에 있어서는 적용을 예외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입사 전 단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법의 기본적인 태동부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인 민법상 기본적인 원칙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보면 됩니다. 즉, 민법상 일반 계약처럼 일을 시키고 싶은 사람 사업주와 일을 하고 싶은 사람 근로자 간의 계약으로 성립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산업혁명 시대에 열악한 있던 근로 조건들이 대두가 되었고 아무래도 자본가인 사업주의 힘이 점점 막강해지게 되고 근로자의 권리, 근로시간, 임금 등의 처우는 점점 열악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 기울어진 시속 게임에서 법이라는 어떤 강제적인 틀로 노동법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의 헌법 제32조 제1항, 제3항에는 근로관계 법령을 규정하는 각종 법률은 헌법에 기반하여 제정되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제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반하여 근로기준법, 노동관계조정법 등 각종 노동법이 제정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제정된 노동관계법은 여기 명시된 대로 아주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근로기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근로기준법은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치러야 하는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가 대등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보호를 위해 만든 특별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중요 포인트로는 사용자에게는 의무만, 근로자에게는 권리만 명시된 법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보호에 관련된 명시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는 누구일까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예시와 상관없이 노동법의 핵심은 실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도식화된 그림과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테두리 안에서 본인의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인 경우에는 그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이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성 판단의 기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고 하면 사업주가 작은 사업주로 이렇게 위탁이 되는 형태라고 한다면 근로계약이 아니겠죠.
근로기준법 2조를 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관련해서는 6가지 징표가 있는데 다양한 징표들이 있습니다. 이 중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그리고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의 위험 부담 여부가 중요한데요. 이 나머지 요소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 중 특히 기본급, 고정급 정함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 여부, 사회보장 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부차적인 요소이므로 이걸 중요 징표로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어떤 근로자성 판단 요소들이 참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거나 그렇지 않다거나를 판단하기는 참 어렵고요. 실무에서도 관련된 분쟁이 빈번합니다. 다음으로 모집 채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업장에 지원을 하게 될 때 관련된 법령이 몇 년 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채용 절차 공정화에 대한 법률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어떤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은 채용 당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 구제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노동법은 근로관계가 형성된 이후에 이를 규율하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보호할 수 없었던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필요에 따라 채용 절차 공정화에 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이 되었고요. 주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거짓 채용 광고를 금지하는 것, 채용을 가장한 아이디어 수집 또는 홍보 목적으로 하는 거짓 채용을 하는 경우,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광고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채용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광고에서 제시한 근로 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구직자의 채용 서류 및 저작권, 지식 제작권을 구인자에 귀속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이 있고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죠. 두 번째로는 채용 광고 관련된 고지 의무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채용 심사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해서는 안 됩니다. 채용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는 채용 서류를 반환해야 되는 의무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모집 공고문 관련해서 어떤 부당한 사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모집 공고문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회사, 모집 인력, 직종, 고용 형태, 연락처, 장단점 등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때는 연령에 따른 차별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집 공고문 및 면접 시에 이런 연령 차별이 금지되어 있고 특히 남녀 차별 관련된 부분도 민감하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금지되는 남녀 차별로는 특정 성만을 우대하거나 인원수를 달리하거나 연령 등 조건을 달리 부여하는 경우 모집 채용 관련 정보를 남녀에게 달리 제공하거나 채용 시험을 별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의 차별이 근절될 필요가 있겠죠. 다음으로 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어야 되고 임금을 주고받은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및 근로자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있어야 되는데 근로의 대가란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어져 있는 것 그리고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금품으로는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팁이라든지 호의적, 은혜적으로
금품을 지급했다든지 실비 변상적으로 금품이거나 또는 실비 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적인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금품들은 이런 임금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임금 지급의 4원칙이 있는데요. 임금은 원화로 지급을 해야 되고 상품권이나 물건, 현물 등으로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되며 근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매달 한 번 이상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을 해야 되고 전액을 지급해야 되고 분할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임금 지급의 이 원칙을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임금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먼저 2014년 현재 최저임금은 9,860원이고 2025년도에는 1,030원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최저임금보다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최저임금은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90% 감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최저임금 위반 관련해서 합의를 했으나 처벌된 사례들이 있는데요.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뒤늦게 최저임금 부족액을 주거나 합의한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위반 확인 시 즉시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이후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임금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먼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는데요.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고 산정기초임금으로는 해고예고수당, 휴일 연장 야간근로수당, 그리고 산전휴가수당 산정의 기본이 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보상, 장애보상, 유족보상 산정의 기초가 되고 아래 휴업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기준 둘 다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정리하면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이 되는 게 원칙이고 기본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사전에 해당 금액을 받기 위해 약정한 금액을 보통 통칭되고요. 평균임금이란 추가적인 연장이나 가산임금 발생하였거나 추가적인 수당이나 보너스 같은 걸 지급받았거나 해서 일반적인 통상임금보다 높게 책정이 되는 평균임금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다 보니 아무래도 통상임금보다는 좀 더 높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도식화에 따라 통상임금의 개념이 가장 좁고 다음으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고 평균임금에는 해당되지 않는 임금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보다 근로의 대가가 아닌 금품들은 금품이라는 개념으로 더 넓게 포용됩니다. 통상임금은 가산임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점이고요. 또한 포괄임금제라는 것이 있는데 근로시간 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화가 인정될 때 유효하다는 포괄임금제의 약정이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란 특정 근로시간, 연장 근로시간 등을 사전에 근로계약서에 미리 반영을 해놓는 방식인데 실제 포괄임금에 대한 연장 근로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 안에 한도 안에 있는 시간 안에서는 임금 지급 체급을 면하게 되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좀 유리한 제도고 근로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 정치권이나 사회적으로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해라 라는 움직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현실적인 관점에서 주 5일 이상 하는 사업장이 있는 형태상 즉시 폐지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 개근 시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추가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즉, 주휴일은 법정 휴일로서 근로자일과 약정휴일로 포괄되는 개념인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주 5일 40시간 만근을 한 경우에 8시간분의 추가 임금을 지급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근을 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미지급되고 보통적으로는 월화수목금을 일하면 일요일을 주휴로 포괄하기도 합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중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어떻게 줘야 되냐 라는 질문에 계속 5일을 근로하지 않고 주중 1일이라도 근무일로 정해진 날에 결근한 자가 주일에 근로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 지급되지 않는 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주중 입사하여 주중 퇴사하였다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데요. 사업주 A씨는 직원 B가 목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여 만근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7일 이상 근로를 한 거고 재직기간 중 수정 근로일을 전체 개근하였다면 일주일에 1회 이상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1일분의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1일 10시간씩 일주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있을까요? 근로자 A는 하루에 10시간 근무하고 수정 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대해서 10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 라며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는 발생합니다. 한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2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가 한 주를 개근하는 경우에는 이 산식을 통해서 비례적으로 보통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에 개정이 돼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금명세서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에 대한 걸 지급을 하고 관련된 서류로서 당연히 교부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실제로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는 경우도 빈번했고 임금 총액만 딱 보내는 경우 그리고 실제 임금 산정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임금체불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자료가 없어서 분쟁이 좀 심해지기도 하고 분쟁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임금명세서 교부 관련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는 구체적인 임금명세서의 명시나 기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교부 방식에 대해서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임금명세서에 기재될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샘플 임금명세서인데요. 임금명세서에는 당사자에 대한 정보가 명시가 되어야 되고 다음으로는 임금 항목에 대한 세부 내역에 대해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계산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전의 임금명세서들은 이런 계산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임금명세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한 명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1차, 2차, 3차에 따라서 처리가 되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재직 상태에서 노동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어떤 개념을 설명한 이후에
보통 사업주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라는 것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제 근로계약서 관련해서는 사실은 노동법에 있는 내용만을 담아야 되는데 보통 부당한 서약을 강요하거나 그만두지 못한다라는 조항이 있거나 지각하면 벌금 처리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무효입니다. 무조건 근로기준법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고 그를 위반하는 어떤 서약이나 조항들은 무효가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근로계약 체결 관련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 기재사항은 근무 장소, 업무 내용, 임금의 항목, 각종 수당, 그 임금의 계산 방법과 지급 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휴가, 업무의 시작과 종료, 휴게 시간 등을 기재하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인데요. 기본적인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 이를 근거로 하여 변경된 내용 또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담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면 근로계약 기간의 만기를 정한 그런 근로계약을 말하고요.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추가로 명시해야 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 관련해서는 사용자는 3년간 이를 보존을 해야 됩니다. 이 보존 서류는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그리고 기타 인사 관련된 서류에 해당되고 3년간 보존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입사 즉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입사 2일 만에 퇴사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했고 사업주는 관련 서류 작성을 받은 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한 일주일 미만 정도 즉시 작성하는 게 좋긴 하지만 그 안에만 체결을 하면 큰 문제는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다음으로 근로시간인데요.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과 소정 근로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법이 정한 원칙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고 일정 한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성인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고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입니다. 유해 위험자가 근로자는 1일 6시간으로 그 시간을 더 줄였습니다. 소정 근로시간은 이러한 법정 근로시간의 한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정한 시간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법정 근로시간 내에 체결하게 되고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적인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합니다. 취업규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업규칙이란 사업장 내 복무 규율과 근로조건에 대해서 사용자가 작성한 규범을 말하는데요. 노동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경우 작성 의무 및 신고, 그리고 개정 시에도 신고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근로계약에 포함된 내용보다 더 자세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관련해서는 일정한 동의 또는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감독 하에 있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을 통칭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시간에는 일 시작 전 준비해야 되는 시간, 작업 도구나 작업 지시를 듣거나 회의를 하거나 이런 시간들이 포함이 되고요. 일 끝난 후 정리해야 되는 시간,
정산, 물품 정리, 청소 등의 시간도 전부 포함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 시간인데, 이 경우에도 손님이 왔을 경우에 즉시 응대를 해야 되는 상태로 대기가 되는 상태라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됩니다. 또한 의무적으로 회사 차원에서 참석이 강제되는 교육 및 회식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쉬기로 약속한 휴일, 주휴일 같은 날에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엔 휴일근로, 밤 10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일하는 경우 야간근로, 약정된 소정근로 시간인 하루 8시간보다 더 일을 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러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하면 본래 받는 시급의 50%를 가산해서 지급을 해야 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런 가산되는 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경우 또는 1일 소정근로시간 초과해 일하는 경우를 전부 포함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실제 연장야간 휴일 노동을 했다면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근로시간과 더불어서 휴게시간이라는 부분이 필수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일하는 도중에 줘야 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이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실제 대기시간 형태로 운영되거나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됩니다.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사례입니다. 직원 A씨는 식사시간에 사업주의 근무지 이탈 금지 지시에 의해 휴게를 할 수 없었다 라고 주장하며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유로이 휴식할 수 없는 환경에서 식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 경우라면 사실상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추가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편의점 같은 경우 대기시간이 긴 음식점 이 경우에 대기시간이지만 실제 손님이 오면 응대를 하고 업무를 봐야 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근로시간 관련해서는 노동시간을 명확히 정하고 실제 일한 시간을 달력이나 수첩에 꼭 표시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임금이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리고 연장근로 등은 거부할 수 있고 강제노동을 시킬 수 없다. 그리고 52시간 초과 노동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하게 모든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휴일 관련된 조항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이고 약정휴일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부여되는 휴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법정 공휴일에는 관공서의 경휴일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1월 1일, 설날, 부처님 오신 날 등 공휴일이 포함됩니다. 해당 조항은 현재 기준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해당 달력에 있는 소위 빨간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 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휴일과 구분되는 휴가, 휴직이란 개념이 있는데요. 휴가란 일정 기간 동안 쉬는 휴가를 말하고 휴직은 근로자의 사정 등으로 일정 기간 직을 면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 휴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노동법상 연차휴가, 생리휴가, 산전휴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차휴가는 연 15일을 부여하게 되는 유급휴가입니다. 2년마다 가산되고 입사년 1월
월 1일당 가산됩니다. 생리휴가는 현재 무급인 형태이고요. 임신 또는 출산하는 경우 산전휴가, 배우출산휴가 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휴가 등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연차휴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하고 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단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격인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되어 있고요. 연차휴가 촉진 관련된 제도들도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변환되고 3년간 소멸하지 않습니다. 또한 업무 중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업주는 요양을 하거나 요양비를 부담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산업재해라고 하는 개념은 사업주의 허락이 없더라도 사업장 안에서 또는 업무를 위해 사업장 밖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도 부상, 질병,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심지어 근로자의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관련된 보상은 휴업급여, 장애급여, 재활급여, 요양급여 등이 있습니다. 산재 관련해서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성이 입증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의 실수로 다친 경우 그리고 회사의 사정이 어렵다라고 하며 개인이 처리하라고 하는 경우 일 때문에 아픈 게 아니니 산재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에도 산재 처리는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퇴직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성희롱이 있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동료 근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고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이런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희롱인지의 여부는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감과 모욕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언어적 성희롱에는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고 신체적 성희롱에는 입맞춤이나 포옹 등의 접촉이나 특정 신체 부위를 터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시각적 성희롱은 음란한 사진, 출판물 등을 보이게 하거나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를 말하고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은 성희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면 국가인권위에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요. 성희롱을 제기한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도 성희롱 신고가 가능하고요. 그러나 성희롱 인한 정신적 피해는 금전 보상이나 휴직에 따라 복구되기 어렵고 실제로 근로계약이 종결되는 경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노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성희롱의 발생 시에는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중지를 하거나 구체적인 기록을 통해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성희롱 발생이 알리고 회사에는 이를 조치해야 되며 외부를 통해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이러한 사고 발생이나 실수 등 어떠한 이유로도 노동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목말과 욕설 등 폭언을 포함합니다. 노동자를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수치심과 모멸감을 유발시키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가 있고 포함되고 사업주를 위해 행하는 대리인 또는 기타 종업원 등이 폭행했을 때도 해당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개념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타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합니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이 악화되어야 됩니다. 이 판단은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신고 접수 또는 인지 시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또한 필레 근로자 요청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이 피해자나 가해자에 대한 정보들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신고 사실을 이유로 피해 근로자 및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취업 규칙에 규정하고 최소 연 1회 이상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및 절차 등을 규정해야 되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조항은 고용노동부 취업규칙 제정 및 변경 신규 시 세부 점검사항이 됩니다. 정리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회사는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되고 사용자가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핵심인데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 그리고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비밀 누설 의무도 중요한데 과정에 참여한 경우에 기밀을 지킬 것을 비밀을 강하게 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조사 과정에서 유의해야 됩니다. 직장 괴롭힘의 판단은 먼저 행위자, 장소, 요건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행위 빈도, 행위 내용 및 정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장소 상황, 당사자와의 평소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행위자에 대한 판단도 실시합니다.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대표이사나 이사일 수 있고 아니면 인사노무 담당, 책임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자인 경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 그리고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 사이인 경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행위 장소는 외근, 출장지 등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는 곳 또는 회식이나 사적 공간일 수도 있고요. 세 번째로 행위 요건은 지위의 우위를 또는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야 되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되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악화되는 상태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지위는 지위상의 우위를 가진 것뿐만 아니라 관계상의 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직장의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우위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다음으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업무 수행의 편성 또는 빙자에 발생하였고 문제된 행위가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런 행위 요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두 번째로는 동일 직급 간의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사례는 팀장에 대한 팀원들의 집단이 관계의 우위성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 경우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두 번째 사례는 나이라는 관계의 우위로 일어났습니다. 직장의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동일 직급 간의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는가인 문제인데 첫 번째는 노동조합 간부가 조합원에게 행한 행위는 관계의 우위성이 인정이 되었고 인사팀 직원이 동일 직급의 직원에게 한 행위도
인사팀 직원이라는 업무의 영향력으로 인정되어 직장의 괴롭힘에 해당되었습니다. 사적 갈등과 사적 질문의 경우 어떻게 될까요? 먼저 상사와 부하가 사적인 만남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다툼은 괴롭힘에 비해당되는 경우가 존재하였고, 업무 수행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직원들 간의 폭언 폭행은 사회적 갈등에 해당돼서 비해당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까지 질문한 행위를 한 경우에 가벼운 질문의 경우에는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운 정도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상급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상급자의 정당한 범위 업무 지시 명령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업무 태도가 불량한 부하 직원에게 업무상 지시나 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좀 높아졌다. 이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팀원들과 동일한 기준하에 업무 실적을 보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지역 직원에게 심화세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도 정당한 업무 지시 명령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회사가 이러한 정당한 인사 명령의 근거가 규정에 근거하고 있고, 해당 행위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할 만한 수준인 경우에는 직장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현장 책임자 A씨가 B에게 연장근무를 지시한 행위, 이 경우가 이제 불법적인 연장근무를 지시한 괴롭힘이냐라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살펴봤을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됐기 때문에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단, 특정 근로자에게만 차별적으로 부여하거나 업무 시간 외 지시가 반복되는 경우 해당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로는 팀 성과 점검 차원에서 동료와 질척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느냐라는 판단에서는 업무상 적정 범위 안의 행위로 보았고, 이 경우라고 하더라도 인격 모독에 해당할 정도로 과도하거나 장기간 반복되는 경우에는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건 접수, 인지, 그리고 피해자 상담 및 조사 절차를 거치게 되고, 이를 통해 모니터링을 통해 합의사항이 이행이 되거나 피해자에 대한 후속 조치,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원칙적으로 사내 고충처리 부서에 신고를 해야 하나, 지방관서 사내 절차가 없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고용관서에 진정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 형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고소고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동료들의 증언, 진술서 확보, 주고받은 문자, 카톡, 이메일 등에 대한 증빙은 필수이고요. 녹취, 동영상, 서류 등으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괴롭힘 발생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한 메모를 정리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해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해고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퇴직이 아닌 자정소멸이 아닌 근로자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 조치를 말합니다.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보호가 필요한 근로자는 일정 기간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그리고 산전 산후 여성의 휴업한 기간과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 예고 수단 관련해서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고용노동 불용으로 정하는 사유의 경우에는 해고 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 예고 수단 관련해서는 해당의 산식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러한 해고 조치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는 부당해고로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치료 및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해고할 수 없고,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절차, 해고 예고,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를 지켜야 됩니다. 30일 전에 이해해야 된다는 건 해고 예고고요. 30일 전에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30일분의 통사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해고를 하는 이유와 시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입니다. 퇴직급여법에 따르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등의 제도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거나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퇴직연금 제도의 의무화를 명시를 하고 있지만 현재 처벌 조항은 없기 때문에 퇴직연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도 현재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채무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관련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그 지급을 제한하거나 손해배상액을 빼고 지급할 수 없다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의 산정 방식은 해당 사유와 같으며 평균임금의 개념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일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퇴직금이 발생을 하는데요. 일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정리를 하면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퇴직금은 퇴직연금이라는 제도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데, 확정급여형은 현재 퇴직금과 똑같은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 확정기여형은 총 연봉의 12분의 1을 납입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금 및 임금 등 기타 금품은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14일 이내에 일체 금품을 지급해야 되는데요.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합의의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 체불에 해당돼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다만 범죄 사건이 일어나는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되는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 이후에 발생하지만 경제적 곤란이나 주택 구입 등 법령에 정해진 절차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퇴직금의 중간 정산을 일정 사유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근로자의 중간 정산 신청에 대해 사업주는 반드시 수락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최종 퇴사 시점에서는 퇴직금이 줄어드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했다면 1년에 31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되고, 사전 포기나 중간 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위에 노동법에 관련된 분쟁 관련해서 소속기관을 정리를 해보면, 먼저 노동청에는 임금체불, 직장의 괴롭힘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진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 관련된 부분, 그리고 노동조합과 관련된 부분은 노동위원회라는 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로복지공단이라는 부분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퇴직금 관련된 부분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일정 급여 및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구분되며,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 확인서만으로도 현재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용 수습관계,
등 몇 가지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습 시용 관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입사 후 3개월 안에 보통 일정한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하기 전의 절차를 말하는데요. 수습 시용 기간과 본청이 끝나고 본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근로계약관계 해지가 가능합니다. 채용 예정 후 취소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이 되는지 여부 관련해서는 입사 예정일부터 취소 통보된 날까지 다른 기업의 취업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정되고 있습니다. 시용계약에서 근로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그 해당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는지에서는 단순히 시용기간의 만료로 해고한다는 취지로만 통지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의 수습에 대한 내용이 없이 구두로만 통보한 경우 효력이 없는지 관련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은 2년으로 제한되고 2년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정의 없는 무기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수습기간은 기간제 사용기간에 당연히 포함될 것이고요. 매년 1월 계약이 근로계약에 단전을 두면서 기간제 근로를 3년차 사용하는 경우에 인정되는지 관련해서는 기간제 근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계속 근로로 산정될 수 있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의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적인 구체적인 Q&A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